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오늘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설을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왕 실장과 스타 장관으로 불리던 두 사람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혐의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구속 자체만으로도 정권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워낙 사안이 많이 터져서 네. 이거 구속이 지금 벌써 10번째 구속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격의 그 강도는 상당히 약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워낙 지금 대통령 자체가 지금 탄핵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정권에 타격을 간다 그런 것은 이미 정권에는 많은 지금 타격이 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 소위 말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지금 어제 특검에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이를 발부했다는 것은 일단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이 됐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기춘 실장이 CCTV 같은 것들을 일단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전 장관이죠. 네.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고 특히 그 앞에 김종덕 전 장관 그리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예.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정관주 저 1차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이런 분들이 구속영장이 일단 발부가 됐기 때문에 예. 이거와 같은 반열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말이죠. 사실 이번 저는 장성 교수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데 이번에는 지금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돼서 지금 특검이 발족됐습니다만 어떻게 딱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이 지금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특검법에 의하면 관련된 사건도 수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최초의 발상 자체가 최순실 씨로부터 비롯됐다는 여러 가지 추측과 보도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 고리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예비심사 단계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했다는 그 점은 이 정권으로 봐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언론의 자유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뭡니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하고도 지금 상당히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 자유 침해는 대통령의 지금 탄핵 소추 사유 5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사법부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범죄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이 부분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언론 자유의 침해지만 지금 탄핵 소추와 관련된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는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지금 탄핵 의결서에 추가로 넣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데 상당히 결정적인 하나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난 뇌물 수수 혐의는 약간 좀 숨을 돌렸지만 네. 다시 지금 현재 이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책임져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지금 지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부인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언론사 관계자를 고소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내놨는데. 그렇죠. 어제 지금 대통령 변호사가 지금 밝힌 바에 의하면 어제 조간신문 중앙일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앙일보가 지금 보도하기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2014년 5월달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한 달 뒤쯤에서 대통령이 이 그 문화계 좌파 인사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못하도록 관리하라 그런 지시를 했다.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다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은 대통령이 1월 1일 달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엮었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예, 일종의 그렇죠. 특검이 자신을 엮기 위한 언론 공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이거 피사실을 공표한 이 특검 관계자와 그리고 또 이 사실을 보도한 지금 중앙일보에 대해서 지금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 그리고 네. 이걸 인용하지 마라. 지금 모든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그대로 그 방관했다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심판에 결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 밀릴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최선의 지금 공격적인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메시지를 좀 대받아치고 있는데 과연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1월 1일 날도 이 지금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모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조윤선 장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청문회 나서 다 블랙리스트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두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지금 특검이 나름대로 상당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지금 강하게 이렇게 지금 선제적 공세로 놓는 부분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이런 국정농단 의혹에 또 이번 설 민심도 상당히 들썩일 전망인데 박 네.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또다시 입장 표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1일 신정에 했으니까 저는 예. 구정을 맞아서도 하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수사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혐의가 확정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검찰에서 이거에 대한 특정한 팩트를 제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실체적으로 구속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핸드폰을 삭제한다든가 뭐 CCTV를 삭제하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김기춘, 조윤선 전 장관 전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조에 나와서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 들어보지도 못했다. 지시한 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다. 예. 물론 신문에 난 것은 봤겠죠.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기사. 그런 것을 봤다는 것이지 그것을 작성 과정을 봤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팩트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사법당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설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1월 1일 날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역풍이 불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이 지나면 특검도 일단 조사가 거의 끝나는 국면으로 이제 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론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내일 신년 회견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게 네. 되는데요.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고 네. 하는데 물론 뭐 국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지금 대권 주자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뭐 나름대로는 지금 뭐 차분하게 국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런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예. 새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지금 물론 권한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올 한 해 대충 어떤 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뭐 본인이 뭐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앞서 우리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그런 좀 이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신년 기자 형태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권한 대행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대행 체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정 아젠다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겠다 정도를 이야기한다면 기자 간담회 정도가 맞는 거지. 예. 신년 기자회견 형태로 이 지금 그 권한 대행이 10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하고 50분 동안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하겠다. 그것은 말 그대로 지금 기존의 대통령들이 하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지금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그러나 그 모양새 자체가 저는 일종의 대통령의 일종의 흉내내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마 야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는 아마 비판이 아마 제기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왜 그러면 한교안 권한대행이 이렇게 이 지금 상당한 이 정치적인 의혹을 자초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 부분은 지금 이 보수층 일각에서 나오는 이 한교안 대안론 네. 아마 네. 그거와도 좀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월리 기술이라든지 또 반기문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끊임없이 네. 제기됨으로써 예.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완주를 할 것이냐? 완주를 못할 경우에는 보수층에서 누군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안이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닐 것이냐. 그러한 것도 좀 염두를 둔 정치적인 이런 행보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짜 만약 대선에 났을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역풍도 나름대로 예상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그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포기하고 대선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익 또는 특정 정파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국정은 내팽개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반기문 유엔 유엔 총장이 과연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 후보가 둘이가 나왔을 때의 표분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현재 최순실 국정사태의 그때 당시의 상당 기간을 국정의 책임을 맡았던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론도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고비들을 악재들을 어떻게 넘을 건지는 아마 오롯이 한교안 권한대행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차 교수님도 이 반기문 전 총장의 의혹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지금 반 전 총장이 친인척 비리라는 최대 난관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 국정농단 이후에 어떤 이 대선 후보들의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는데 이런 반 전 총장의 친인척 비리가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기상 씨는 동생이고 예. 후보의 도덕성이랑 자기 동생의 범죄 혐의랑은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면 그거야말로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헌법에도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일단은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면 각자의 경제 생활과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하는 건데 과거처럼 대가족제에 엮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이 두 분이 반기문 사무총장과 방기상 씨가 같은 경제 공동체, 소위 말해서 지금 그렇게 최순실 씨와 같은 반일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동생이, 친동생이 이런 데 비리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법공조가 왔다는 것은 형 입장에서 도덕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형의 입장에서 유감 표명은 할 수가 있겠지만 예. 이것이 대선 후보자로서의 어떤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고 형이 동생이 구속돼서 아주 나쁜 일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상범으로도 가도 여기 사상범으로 예를 들어 진보 쪽에서 구속된다 하더라도 내가 보수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구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반기문 총장을 둘러싼 동생 그리고 조카의 그런 의혹이 단지 그들만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과정에서 예.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직위를 거론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어제 오늘 터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2015년도부터 끊임없이 또 제기됐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 가족들 문제들까지 제대로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물론 자신하고는 관련 없다고 이렇게 퉁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고위직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뭔가 범죄를 했다는 그런 이 의심이 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가면 반기문 총장은 도덕적 책임이 없을 것이냐 그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지금
오늘 저 바른정당의 장제원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정서상 이 관련 문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중에서 가장 우리가 검증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비선 실체, 이런 소위 말해서 앞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측근 비리를, 친인척 비리를 때문에 계속 대통령이 지금 불행한 사태를 계속 맞이하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문제를 명쾌하게 클리어하지 않고는 사실 문제가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새누리당의 정용기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반기문 일가 이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 지금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해서 유엔 전 사무총장을 계실 때 그 일가들이 지금 반기문 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퉁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재가도 있지만 수신이라는 부분, 본인과 관련된 지금 의혹도 박연차 전 태강시를 회장이 23만 달러 줬다는 부분도 아직까지 명쾌하게 지금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그냥 동생의 일일, 조카의 일이라고 나몰라라 하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그런 요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귀국하고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다가 오늘 이제 주말 일정도 다 취소했다고 네. 하는데요. 글쎄요, 그동안 했던 어떤 행보들의 어떤 그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시자마자 뭐 상당히 빠른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것도 이 특정 진영을 넘나드는 그런 행보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정치 교체를 위한 그래서 이 또 그 구체적인 실현 단계로서의 이 정치 대통합을 위한 그런 강폭 행보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반응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지율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네.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마 지금 대통령 탄핵의 인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내게 주어진 시간이 기껏해 한 2-3달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셨던 거죠. 조급하시다 보니까 지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민생 현장을 찾다가 잇따른 구설수에 휘말린 그런 케이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번 주말에는 원래 지금 평창하고 지금 그 영동에 가서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을 한번 돌아보려고 했는데 폭설 때문에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종의 숨고르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뭐 이번에는 또 이제 지금 뭐 가문그룹 토론이라든지 또 방송사 또 대담 토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반기문표 새정치가 뭐냐,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하면서 반기문 전 총장이 갖고 있는 대안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설날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반 전 총장의 이 광폭 행보에 뭐 지지율에 어떤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지금 반기문 문재인 이 양강 구도는 크게 변화가 없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근데 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양강 구도 자체는 일단은 이번에 설날 밥상머리 민심이 이제 대충 판가름 나는 설날 직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이 반기문 전 총장과 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약간 지금 오차범위 약간 안팎의 그런 차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 지지율이 만약에 더 벌어진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반기문 전 총장이 양강 구도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3, 4위 그룹에서 이 지금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좀 치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1강 뭐 3중, 2중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반기문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그것이 확산될 경우에는 양강이 무너질 수 있다. 또 하나의 그 가능성은 문재인 전 대표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지금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 당내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룰을 둘러싸고 당내의 잠룡들 간에 아직 합의가 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그 중에서 누구 한 명이 여기에다가 합의를 못하고 튀어나가는 과정에는 뭐 그 지금 이제 당내에도 내용도 생기지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친문 패권이다.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경우에는 문재인 대세론도 흘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오늘 안희정 지사를 시작으로 내일 이재명 시장 뭐 줄줄이 출마 선언이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거론되는 수만 20명이 넘어서 역대 최대 출마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대통령은 뭐 아무나 하는 거니까 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출마를 선언하지 않으면 향후 대선 국민이라든가 그리고 다음 대선이 있을 때까지 그런 어떤 자신의 이분은 대선 출마를 했던 분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정치를 이끌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새로운 어떤 지도자로서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출마했다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키우기 위한 그런 어떤 기회로 지금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예. 물론 뭐 반기문 사무총장 지금 열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을 받게 되지 않은 사람한테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걸 지금 언론이나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을 하면서 한국의 대통령 준비를 하면 오자마자 뭐 일사천리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면 그분이 제정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 안 된 반기문 대통령을 너무 지금 체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앞으로 시간을 주면서 네. 이분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와서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설 명절이 지나고 2월 말까지 그리고 3월 정도 돼서 일단은 자신의 어떤 정당을 창당하든지 아니면 기존 정당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비전, 정책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은 그때 해도 저는 뭐 늦었지만 그렇다고 미리 준비해서 미리 쫙 깔아버리면 저분은 유엔 사무총장 할 생각을 안 하고 대통령병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대통령 준비만 해왔냐 이렇게 또 비판할 겁니다. 이것은 비판이면 비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차 교수님은 이런 그 대선 출마자들의 역대 최다를 기록할 거라는 이런 전망,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최다 후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변동성이 크다는 걸 예.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지 또 아니면 기각이 될지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이 될지 아니면 또 예정대로 12월 대선이 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금 대통령 도전에 뜻을 품고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 대통령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기껏해야 지금 현재 이분들이 뛸 수 있는 그 기간이 길어야 2달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왜냐하면 네.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대선을 치르려고 하면 그럼 대선 날짜가 잡히면 그 대선 날로 해서 23일 전까지는 후보 등록이 돼야 돼요. 후보 등록이 된다고 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지금 탄핵 인용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부터 길어야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안에 각 당이 후보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달, 한 일주일 사이에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되면서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이 뭐 지금 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5개 모두가 다 지금 후보를 낼 가능성은 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한 3명, 4명으로 압축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만약 탄핵 결판이 나는 것이 한 2월 말을 3월 초라고 한다면 지금 잠룡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신에게 주어진 것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잠룡들이 모두 지금 이번 주에 상당수가 지금 대선 도전 출마를 하면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후보들의 출마가 잇따르면서 이 가짜 뉴스도 포퓰리즘성 공약 남발까지가 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선관위에서 가짜 뉴스의 신속 대응 체제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뭐 시간도 상당히 촉박하고요. 또 SNS의 파급력도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떤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흑색 선전, 이제 마타도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예. 특히 이제 오늘날 과학혁명이 발달돼 있고 SNS가 실생활에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차별 폭로 또는 기획된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심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제도권 그리고 신뢰 문화, 정치의 신뢰 이런 것들을 깨트릴 그런 단초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